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15화 정유정의 트롤링과 히트키트. 트롤링이랑 히트키트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러나 파일링 디렉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트롤링이랑 히트키트가 뭔지 아실 겁니다. 파일링 디렉터 15화는 정유정은 어떤 사람이며 대체 왜 그랬을까를 분석을 할 겁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은둔형 외톨이 범죄, 아스퍼거 증후군, 신분 탈취, 사이코패스 범죄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분석 내용과 제가 정유정을 분석한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전문가 분들의 분석과 제 분석이 많이 다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특징 중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것이니 잘 듣고 여러분도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파일링 디렉터를 업로드를 못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올려야 할 영상까지 해서 파일링 디렉터 15화와 제 16화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화성 이춘재 사건도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성 이춘재 사건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그 비공개 이야기, 제가 이춘재를 보러 재판을 다녀왔죠. 그 내용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이제 17화로 해서 15, 16, 17화 3개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15화는 정유정, 16화는 가을이 엄마 이혜주 사건을 하고 17화는 화성 이춘재의 그 비하인드를 하겠습니다. 정유정과 가을이 사건의 이혜주, 이 두 여성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여성 모두 어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조부모 손에 키워졌습니다. 공통된 환경에서 자라난 두 여성은 각각 다르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유정은 또래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혜주는 4살 친딸의 죽음을 눈앞에서 외면했습니다. 정유정과 이혜주는 성향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원인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여자들이 가진 수많은 욕구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욕구는 안전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라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두 사건입니다. 파일링 디렉터 15화 정유정의 트롤링과 히트키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1 인물 소개, 파트 2 주변인 증언, 파트 3 사건 시간차 순서, 파트 4 전문가들 분석, 파트 5 파일링 디렉터 분석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범인상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파트 1 인물 소개. 1. 정유정 23세. 2.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이제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다. 3.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다. 4.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보았고 도서관에서 범죄 서적을 여러 번 대출해서 보았다. 5. 경찰 조사 시 본인이 영어 수준이 이제 중학생 수준이라고 진술을 하였다. 6. 친구로 볼만한
주변인은 이제 없었다. 7. 할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계셨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의존을 해서 생활을 해왔다. 8. 범행 이틀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키를 예고합니다. 9. 대학교 입학 시험이랑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이제 실패한 뒤에 온라인에서 존속 살인을 검색할 만큼 분노가 컸다. 파트 2. 주변인 증언 1. 중학교 동창들의 증언. 정유정은 중학교 때 친구들과도 이제 곧잘 어울리던 조용하고 이제 평범한 학생이었다. 수업도 열심히 받았고 쉬는 시간에도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다. 2. 고등학교 동창의 이제 기억. 정유정은 중학교 때 비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1. 친구들과 대화가 없고 독특한 행동을 이제 반복을 했다. 2. 커튼을 옆으로 자기한테 이제 둘러쳐서 자기만의 이제 공간을 만들었다. 3. 그 커튼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과자를 조용히 먹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4. 대답은 단답형이거나 대답을 안 하고 이제 표정이 이제 없었다. 5. 사회성은 없어 보였지만 나쁘다거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6.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지도 않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이제 없었다. 7. 수능 시험 날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서 선생님이 경찰차를 불러서 고사장을 가게끔 해줍니다. 8. 졸업 사진을 찍는 날 그 장소에 늦게 도착을 합니다. 정유정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조금씩 보이죠. 3. 면접을 준비를 합니다. 1. 고3 때 정유정이 KD 모집에 이력서를 제출을 합니다. 2. 그 이력서에 검정고시 후 이제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3. 이력서에 활동적이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4. 정유정은 근무 조건으로 기숙사를 희망한다고 이력서에 적습니다. 4. 면접을 본 캐디 인사 담당자의 그 정유정에 대한 기억. 1. 그 면접 온 정유정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드릴까요 했는데 정유정은 이제 반응이 없었다. 2. 정유정에게 캐디를 왜 선택했냐는 질문을 했는데 정유정은 쳐다보지 않고 이제 고개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3. 정유정을 면접을 해보니 기본적인 대화가 이제 어려웠고 성인이 되어도 사회생활이 힘들 것으로 이제 보였다. 4. 면접 이후에 정유정은 2번에서 3번 이력서를 또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항의 전화를 해서 이제 욕설도 하고 회사 게시판에 나이 제한이 있느냐는 이제 문의 글을 남깁니다. 5.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합니다. 1. 201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2.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이제 생활을 합니다. 3.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범죄 프로그램을 이제 보거나 범죄 소설을 이제 읽거나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4. 영화는 범죄 관련 영화를 많이 보고 특히 화차를 여러 번 이제 돌려보았다. 화차는 범인이 피해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5. 5년간 외부와 단절을 하다시피 살았고 친구로 볼 만한 이제 주변인은 이제 없었다. 6.
정유정을 본 이웃들의 그 기억. 1.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2. 말을 걸면 마지못해서 예하고 대답하는 유난히 말수가 적은 여자아이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3.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여는 법이 이제 없었다. 4. 평소에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 5. 한 번씩 2시가 되면 나가고 저녁에 10시가 되면 들어와서 정유정이 아르바이트를 다니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다. 6. 그 나이에 대학도 못 가고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였다. 7. 슈퍼 사장의 기억. 정유정이 종종 와서 맥주와 과자류를 즐겨 사갔는데 보통 10원짜리를 가게에 적립을 하는데 정유정은 적립하지 않고 이제 항상 잔돈을 가져가서 기억에 남는다. 이 정도 주변인 이야기를 듣고 정유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이런 주변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범인상 프로파일링은 되지는 않습니다. 파트 3. 사건 시간차 순서. 시간 1. 2월 달부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을 온라인으로 집중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행 3개월 전부터 정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꿔왔다. 시간 2. 5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 6일 전 과외 앱을 통해서 고학력에 혼자 살면서 자택에서 영어 과외를 해줄 수 있는 20대 여성을 트롤링합니다. 정유정의 트롤링 수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1. 중3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 거짓말을 해서 과외 선생님에게 이제 접근을 한 후 과외 문의를 합니다. 2. 과외가 가능한 날을 묻다가 갑자기 혼자 사냐고 질문을 합니다. 3. 집에서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과외 선생님이 거절을 하면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롤링에서 접촉한 과외 선생님의 인원이 총 54명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4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이코패스다라고 완전히 빠져들어서 54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 3. 정유정은 범행 3일 전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교복을 중고 마켓에 사서 중학생으로 위장할 준비를 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중학생 교복을 입어서 위장을 하고 흉기를 또 챙겨가죠. 이런 거를 이 사이코패스 세계관에서 뭐라 그럴까요? 전문 용어로 히트키트. 시간 4. 5월 24일 사건 발생 2일 전 정유정은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지금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 아버지도 기가 찹니다. 그 다음 정유정은 동일 수법으로 이번 사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정유정과 피해자의 집 사이가 7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 문제로 피해자가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과외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자 정유정이 회유를 시도를 합니다.
시험 과외를 한번 한 후에 이제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회유를 한 후 과외 약속을 잡습니다. 시간 5월 26일 오후 4시경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흉기를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시간 5시 30분경 그 피해자의 이웃에게 정유정이 목격이 됩니다. 그 공동 현관을 들어갈 때 목격이 되는데 정유정이 매우 사납게 문을 당기고 들어가길래 왜 저렇게 문을 강하게 닫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때 정유정이 힘이 세다고 느꼈다. 시간 5시 34분 정유정은 이제 피해자의 그 집 안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후에 사전에 준비해간 그 흉기로 범행을 합니다. 시간 6시 50분 범행 후 피해자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이제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그 차이가 1시간 20분. 그러니까 범행 시간이 1시간 20분 이제 소요되었다. 시간 8시경 정유정 집에서 정유정이 포착이 됩니다. 1. 정유정은 자신의 그 집으로 가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챙겨서 나옵니다. 이때 밤이기 때문에 집에 할아버지가 계셨을 것이고 정유정은 이제 할아버지 앞에서 캐리어를 들고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했을 것이다. 2. 길가에 여행 그 캐리어 가방을 이제 세워두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2분씩 사라졌다가 나타났다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3.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한 이유는 현금 인출기에서 범행 과정에서 쓸 현금을 찾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4. 생활용품점에 가서 그 중화 요리할 때 쓰는 그 칼이랑 락스 등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시신을 이제 훼손할 때 쓸 도구를 이제 샀다. 5. 곧이어 이제 인근의 마트에 들러서 사이즈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30리터 하나, 50리터 하나 이제 한 장씩 종량제 봉투를 삽니다. 시간 9시에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 집에 도착한 후 10분 후에 다시 나옵니다. 시간 9시 40분 정유정 집에서 두 번째로 포착이 됩니다. 아마 이때 그 캐리어를 끌고 와서 피에 젖은 그 침대 커버랑 레깅스 옷가지들이 담긴 봉투 3개를 자신의 그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이제 버렸을 것이다. 시간 10시 30분 그 피해자 집에서 세 번째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50분에 피해자 집에서 나섭니다. 이때 시신을 훼손했을 것이다. 훼손해서 시신의 일부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넣고 이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신을 그 훼손을 할 때 흉기로 110번 정도 넘게 찌르고, 그리고 이제 지문 감식을 피하려고 지문을 모두 이제 제거를 했다. 그리고 저항 없는 그 시신 상태에서 이 손바닥 같은 곳을 흉기로 이제 콕콕콕 여러 번 찌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손바닥을 콕콕 찔렀을까요? 시간 13,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자신의 집 인근에서 정유정이 또다시 포착이 됩니다. 1. 택시를 탄 후 차로 30분 거리 15km 떨어진 낙동 강변으로 특정 장소를 정해서 가달라고 합니다. 2. 낙동 강변에 그 도착을 하자 정유정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스스로 꺼내고 주저없이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3. 택시 기사는
혼자서 여행 가방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정유정에게 수상한 낌새를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여자 혼자 캐리어를 어두운 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사라지니까 이상했던 거죠. 4. 택시 기사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정유정이 다시 나올 것인가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보통 낙동강변에 들어갔다가 다시 택시를 타러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한 대 탁 피면서 기다립니다. 물론 신고는 했고. 5. 택시 기사가 이제 예상한 대로 역시나 20분 후에 정유정이 이제 가벼워진 여행 가방을 끌고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 버리는데 시간이 들었다. 6. 정유정은 그 택시가 본인이 타고 온 택시인 줄도 모르고 택시를 탈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7. 택시기사의 그 신고로 그 가까운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정유정의 그 캐리어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8. 그 캐리어 안에는 핏자국이 조금 묻어 있었고 그 안에 그 피해 여성의 신분증이 있었다. 9. 이 피가 무슨 피냐 물어보니 정유정은 이제 하열한 것이 묻은 것이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10. 낙동 강변 산책로에서 정유정은 일단 긴급 체포가 됩니다. 11. 정유정이 갑자기 복통 호소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12. 응급실에서 가방에 묻은 혈흔이 뭐냐고 추궁을 받자 돌연 자신이 아이를 낳았는데 생알고로 그 아이를 킬한 것이라고 묘한 말을 합니다. 13. 정유정의 그 말을 듣고 그 자궁 내에 그 검사를 해보았는데 출산한 흔적은 이제 없었다. 14. 당직하는 형사들이 정유정 그 캐리어 가방에서 나온 그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그 주소지로 가봅니다. 15. 피해자 집에 가자 형사들이 문을 열 수가 있었다. 왜? 전자도락 배터리가 제거가 되어 있었다. 이제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14. 수사 초기에 정유정은 피해자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이 범행 중이었다. 그 범인이 정유정에게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이 시신을 이제 숨겨달라고 해서 이제 숨겼다. 즉 진범이 따로 있다며 수사에 혼선을 줍니다. 15. 5월 26일 최초 진술에 따르면 그 진술이 이제 바뀌는 거죠. 피해자 집에 머물던 1시간 남짓 사이 피해자와 가해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홧김에 피해자를 킬했다. 즉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이제 진술합니다. 거짓말이죠. 16. 5월 31일 밤에 그 가족들이랑 경찰의 그 설득 끝에 또다시 진술이 바뀝니다. 범죄 수사 프로그램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그 킬 충동이 생겨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합니다. 2월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이제 집중 검색을 하며 대상을 이제 물색을 했고 혼자 사는 피해자 집에서 과외를 받기로 한 날 준비해온 이제 흉기로 실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그 정유정의 신상 공개를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면 또 사건이 또 주목을 받으니까 언론에 계속 언급되는 게 싫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신상 공개를 반대했지만 그 경찰이 이제 공익적 목적에서 신상 공개를 합니다. 백인들이랑 문화가 많이 다르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막 시리얼 킬러 같은 게 잡히면 막 재판이 거의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하죠. 그리고 감옥 안도 막 온라인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그 감옥에 있는 시리얼 킬러랑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또 기사를 쓰고 그리고 막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렇게 감추려는 그런 문화보다는 이게 다 공개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공개를 해야 그래야 연구가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17 신상 공개가 되고 6월 2일 이제 검찰 송치되면서 정유정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심신미약이었다. 당시 제정신이 이제 아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꿉니다. 8 검찰에 넘어가서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안 되죠. 19 검찰에 그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이제 갈등을 겪었다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20 검사에게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피해자가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정유정이 자신을 정신 감정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21 검찰 조사에서도 조사를 할 때 그 참혹한 피해자의 그 사진을 딱 보여주거든요. 딱 그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유정이 그 사진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을 이제 보였다. 일반적인 이제 피해자들과 많이 달랐다고 이제 합니다. 그 미국에서 사용했던 수사 방법이죠. 범인이 막 진술을 거부를 하고 그럴 때 범인이 그 사용했던 그 도구를 그 뒤에 범인이 보이게끔 이렇게 딱 놔둡니다. 그러면은 범인이 막 진술 거부하고 막 거짓말을 하다가 그 수사관 뒤에 있는 그 범행 자신이 사용했던 그 도구를 이렇게 자꾸 힐끔힐끔 보면서 특이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수사관이 이제 그것을 이제 살짝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탁탁 보여줬을 때 그때 대부분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유정은 태연했다. 보면은 그 남자들 있죠. 남자들 범인들보다 여자들이 더 세요 사실. 여자들이 신념을 한번 딱 가지면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강합니다. 22 사이코패스 점수가 28점이 나왔다 그러죠. 강호순이 27점이었는데 이제 강호순보다 이제 높게 나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8점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기사에서는 26.3점이라고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그 고위험군에 그 속한다. 정유정은. 23 정유정은 이제 구치소에서 독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24 메모가 발견이 되는데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이제 적은 메모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정유정 사건의 과정입니다. 정유정이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파트 4 전문가들의 정유정 분석. 1. 취재 기자의 그 분석.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미스테리하다. 보통 범인들은 빨리 현장을 처리하기 마련인데 정유정은 자신의 집을 3차례 오가며 현장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매우 특이하다. 2. 법의학자의 분석. 피해자의 그 한쪽 목을 20번 넘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 도주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려 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게 계획을 세웠다. 3.
프로파일러의 분석. 정유정은 배회하거나 망설임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제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점수 28점 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 점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정유정은 청소년기 범죄도 없고 성인기 범죄도 이번이 처음이고, 문란한 성생활도 없고 뛰어난 언변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해서는 안 된다. 4. 남자 교수 분석. 1. 유기 장소를 멀리 고른 이유는 신원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2. 트라우마가 가족들과 관련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절실해서 큰 용기를 냈는데 KD 불합격으로 좌절감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3.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는 진술은 동경이나 열망에 대한 그 보상의 의미이다. 4. 킬에 대한 호기심이 환기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몰두하다가 킬 환타지가 지속적으로 키워지고 몰두하면서 결국 실행까지 옮겨졌다. 5. 여자 교수의 분석. 1. 정유정은 자신의 집과 피해자 집을 3차례 왕복을 했는데 첫 번째는 캐리어와 도구를 사기 위해서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부적절하고 무의미하다. 2. 비체계적이고 비조직적인 특징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정유정의 그 성격이 드러난다. 3. 학습한 것들이 사람과 상호작용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인터넷 같은 온라인 상에서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4. 돌발 상황 시 통제 대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5. 검찰 송치될 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맥락에 맞지 않는 말로 다른 범죄자들이 송치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6. 정유정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다라고 단정을 지어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덜 느낀다. 6. 전문의의 분석. 1. 주변인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며 한 가지 관심 분야에 집착하는 경향이 보인다. 캐디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환경을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집을 나오고 싶었을 것이다. 3.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진짜 범인이 있었다란 그 진술은 본인만의 그 세계관에서 상상한 본인의 실제 마음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 4.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그 왜곡된 목적이 설정이 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범죄적인 그 행동으로 이제 넘어갔다. 5. 타이트한 옷을 불편해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슬리퍼만 신는 듯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며 독특한 말투나 걸음걸이를 보아 고기능성 자폐, 즉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이제 보인다. 자폐는 하나의 특성일 뿐 범행의 그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정유정의 과거 5년의 그 시간 중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이제 있을 것이다. 7. 김 교수의 분석. 은둔형 외톨이는 대부분 상처를 받은 경험으로 자기를 비난 학대하느라 타인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원망할 그 에너지가 별로 없다. 정유정은 자신이 아닌 그 타인에게 이제 분노를 발산했다. 그러므로 정유정에게 은둔 성향이 있을 뿐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정유정 사건의 그 전개 및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이 되시나요? 전문가들의 그 분석이랑 제가 분석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해볼게요. 파트 5 파일링 디렉터 분석. 여러분은 그
CCTV에 찍힌 정유정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막 가방을 끌고 막 그 걸음걸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보면 성인 여성으로 보여지시나요? 저는 성인 여성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2023년 이 시대에 23살 나이를 먹은 남자나 여자를 보면 성인으로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성인으로 보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청소년기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살 남자든 여자든 성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제가 23살 때 생각을 해보면 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성인이라고 장담할 수도 제 스스로 없습니다. 정유정이 가진 그 분노는 가족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유정은 전속 살인을 검색을 했고, 그리고 범행 이틀 전에 아버지에게 살인 예고를 이제 하면서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향했던 그 분노, 그리고 애정을 갈구했던 그 아버지에게 그 외면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에게 이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는데 무고한 그 피해자에게 그 분노가 이제 돌아갔다. 1. 정유정이 그 고등학교 때 그 커튼을 쳐서 자기만의 그 공간을 이제 만들었다. 이 행동이 여러분들은 비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인간은 자기만의 그 공간이 본능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춘기 때 자기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초등학교 때도 막 책상에 선 긋고 막 넘어오면 막 싸우고 그랬죠. 그 나의 그 영역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만의 그 공간 확보, 그로 인해서 부모랑 자녀랑 많이 불화를 겪죠. 왜? 집은 아빠랑 엄마의 영역이니까 사춘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집이 매우 불편합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영역이 겹치면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탁 문을 닫고 자기 방에 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 방문을 벌컥벌컥 마음대로 엽니다. 자녀의 그 방문을 무조건 열어놓게 하거나 방문을 막 함부로 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행동은 자녀의 그 공간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집은 내 거니까.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긴장 관계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의 방문을 자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부모는 되지 마세요. 그리고 정유정이 조 부모랑 이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공간이 매우 절실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 행동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 자기만의 공간 커튼 안에서 자기 혼자 과자를 먹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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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는 분들도 처음 들으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먹을 것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썩어서 버리면 버렸지 절대 남이랑 먹을 걸 나눠 먹지 않습니다. 2005년 한국 여자 사이코패스 중에 그 최상위에 있는 어민숙이라고 아시죠? 어민숙 사건. 사망자 5명에 부상자 7명. 교도소에서 어민숙이 어떻게 생활을 할까? 어민숙은 절대로 교도소 안에서 먹을 것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 휴강범 측에 들어가는 범죄자들은 먹을 것을 나눠 먹질 않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절대적으로 자신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포식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보통 여자분들은 먹을 거 잘 나눠 먹죠. 막 미용실이나 막 네일아트 이런 샵 같은 데 가면 일단 여자들이 모이면 막 떡이나 빵 그리고 뭐 과자 이런 거 많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나눠 먹지 않는다. 교실에서 혼자 커튼을 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혼자 과자를 먹는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능 시험 날 고사장을 잘못 찾아가고 졸업사진을 찍는 그 중요한 날 장소에 늦게 왔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계획성이 없고 꼼꼼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도 2차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한테 의존하는 생활을 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타인을 이용을 하고 특히 이 단어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생. 기생하는 생활을 한다.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기생을 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분석한 내용과 완전히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에 정유정이 할아버지 앞에서 캐리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했다. 보통 소녀딸이 늦은 시간에 캐리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려고 그래? 완전히 할아버지랑은 이제 노터치, 교류나 대화가 없는 관계다. 여러분들은 그 노터치, 완전 가족들 간의 교류나 대화가 어떻게 없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3. 이력서에 검정고시를 본 후 취업 준비 중이라고 이제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지금 자신이 처해진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캐디가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취업할 때 면접 볼 때 가산점도 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정유정을 그 면접 봤을 때 어느 정도 활동적이고 밝았다면 뽑아줬을 것 같아요. 18살 여자아이가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골프장 기숙사에 살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찾아왔는데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4. 면접 후에 2번에서 3번 이력서를 막 다시 보내고 항의 전화를 해서 막 욕도 하고 막 회사 게시판에 막 나이 제한 있느냐 막 이런 글도 쓴 점. 불합격이면 이제 불합격이라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안 해주니까 기다리다 열받은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알려줘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합격이면 불합격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본 다음에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이라고 문자로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5. 이웃이랑 대화를 잘 안 하는 점, 그리고 잔돈을 받아간 점, 이것도 이상해 보이시나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젊은 아가씨가 이웃 노인들이랑 시시콜콜 대화 안 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도 나에게 이런저런 터치를 하지 마라, 물어보지 말라는 표시로 저는 보입니다. 잔돈도 받아가죠. 받아가야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색안경 낄 필요가 없습니다. 6. 과외가 가능한 나를 이제 묻다가 갑자기 혼자 사냐고 질문을 한 점. 가족이 있으면 살고 가족이 없이 혼자 살면 죽는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리얼 킬러가 2009년에 있었습니다. 청주의 안남기. 안남기의 택시에 탄 여자 손님에게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학생이면 살고 직장인이면 죽는다. 안남기도 학력 콤플렉스가 심했다. 정유정도 콤플렉스가 심했다. 7. 접촉한 인원은 총 54명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접촉 인원 54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54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무엇일까?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일까? 분석이 안 되실 거예요. 이런 걸 사이코패스 세계관에서 입각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건 바로 트롤링을 즐겼다. 트롤링을 즐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리얼 킬러의 그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을 때가 트롤링 할 때가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막상 내 손에 쥐었을 때보다 쥐기 전에 막 쇼핑을 하고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재밌죠. 여자랑 섹스를 할 때보다 섹스 하기 전에 그 데이트 과정, 조마조마할 때, 막 밀당할 때 가장 재밌죠. 시리얼 킬러 그 과정에서 트롤링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트롤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상과 상상과 흥분은 점점 배가 됩니다. 정유정도 54명을 접촉하면서 54번 환상과 상상과 흥분을 즐겼습니다. 치밀한 시리얼 킬러들이 트롤링을 할 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빌라나 그 단독 주택 있죠. 거기에 우편함에 그 전기나 가스 용지를 이제 슬쩍 보고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보고 여기서 이제 혼자 사느냐 안 사느냐를 판단을 해놓고 그리고 주변에서 굉장히 장시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합니다. 8. 범행 3일 전에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중학생 교복을 사서 중학생으로 이제 위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내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이코패스 세계관에서 입각을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들의 그 전문 용어로 이걸 히트키트라고 하는 겁니다. 순도가 높은 사이코패스일수록
히트키트의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유정 사건의 그 가장 특이한 점이 이 히트키트가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히트키트는 100% 시리얼 킬러로 가는 수순입니다. 9. 낙동 강변으로 유기 장소를 정한 점. 미리 장소를 염두에 둔 건 맞는데 제가 뭐 국내 사건 한 5천 건 이상, 그리고 해외 사건 뭐 5천 건 이상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때 느낀 건데요. 보통 자차로 범인이 시신을 유기를 하러 가면 공통적으로 15km 내외라는 그 통계를 제가 예전에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유정도 택시를 이용했음에도 유기장소가 15km였다. 15km면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인데 그 사람이 차로 30분 정도 가면 그 안심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 자기가 타고 온 택시를 몰라보고, 그리고 뭐 피는 하열한 것이다, 뭐 아이를 키를 한 것이다, 뭐 진범이 따로 있다, 우발적이었다. 우발적이면 뭐 그 시신을 막 침대 밑이나 숨겨놓고, 아니면 이불을 덮어놓거나 뭐 세제를 뿌려놓거나 하지 토막을 내지는 않죠.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저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수사관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일 동기를 찾을 수가 없고 빨리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여러 번 오가며 이제 수습을 한 부분, 한국은 동기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 형량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갖다가 분석하거나 판결을 할 때도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백인 사회에서는 그냥 1킬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면 뭐 전속 살해인데 백인 사회에서는 그냥 1킬입니다. 범행 동기에 집착을 하는 그 한국 사회에 뼈를 때리는 명언을 남긴 시리얼 킬러가 한국에 있죠. 그게 누구죠?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강호순. 강호순이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정유정. 여러 번 오가면서 그 수습한 부분도 사이코패스는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 피해자 목의 그 29군데 공격. 사진을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그 이 오른쪽이 공격이 당했으니 정유정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뒤에서 먼저 공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에다가 이제 110회 정도 막 찌르고 막 잔혹하게 했던 점. 분노죠. 분노 표출.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그 좌절,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그 갈등, 그 스트레스,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때 그 느끼는 그 분노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표출을 했다. 원래 그 사건에 분노가 들어가면 매우 잔혹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한 점.
나이도 23살이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서 감형을 노렸다. 그것도 뭐 범죄자면 뭐 요구할 수 있죠.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참혹한 피해자 사진을 보고도 태연한 모습의 그 정유정,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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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사실 사이코패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사이코패스가 많죠. 원래 사이코패스가 그 백인한테 있는 거니까. 외국 같은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면은 그 사이코패스들의 그 사건 사진을 돈을 내면 결제를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다 결제를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의 그 사건들의 그 시신의 상태를 보면 사이코패스들은 그 시신을 가지고 놉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고 놉니다. 정유정이 그 피해자의 이런 손바닥 같은 데를 콕콕콕 찌르는 행위도 저는 가지고 논 거라고 봅니다. 13. 정유정의 그 사이코패스 점수가 28점인 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것은 무리가 있다. 정유정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정유정은 이제 청소년기 범죄도 없고 성인기 범죄도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문란한 성생활도 없고, 그리고 뛰어난 언변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 그 프로파일러 분이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런 분석이 나오냐면, 비교 대상군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밖에 없으니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 대상군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1차 사이코패스도 있고 2차 사이코패스도 있고 카리스마 사이코패스도 있고 디스템버드 사이코패스도 있고 하이팩터 원 사이코패스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만들어낸 서사적 사이코패스도 있고 서정적 사이코패스도 있고, 이 외에도 정말 매우 많은 사이코패스의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사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와 그 소시오패스 이 딱 두 개의 항목 몇 개만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건들을 많이 보면 청소년기에 범죄가 없고 문란하지도 않으면서 언변도 뛰어나지 못한 사이코패스 사건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이 오래된 학문에 대해서 편향이 돼버리면 시야가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유정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청소년기 범죄도 없고, 그리고 문란하지도 않고 언변도 뛰어나지 못한 사이코패스 사건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프로파일러 분이 사이코패스 점수를 인정을 안 하는 부분, 물론 한국에서는 그 여론이랑 화제성이랑 그리고 검사자의 그 전문성 부재, 그리고 범죄자가 고의로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점수가 높게 나와야 교도소 생활이 편하거든. 그래서 저도 한국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 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파일러가 생각하는 그렇게 허접한 검사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박사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인정을 하는 검사가 그 사이코패스 검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할 정도의 그 검사는 아니다. 14. 정유정이 집이랑 피해자 집이랑 막 왕복한 점. 첫 번째는 캐리어랑 그리고 도구를 사기 위해서였지만 뭐 두 번째와 세 번째 왕복은 부적절하고 이제 무의미하다는 이런 분석. 저는 아니다. 왜? 피 묻은 침대보랑 옷가지를 피해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가서 버렸기 때문에 무의미하지가 않죠.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공을 들인 거고. 15. 정유정이 학습한 것들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나 인터넷 같은 온라인 상에서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런 것을 분석으로 내놓으면 안 되죠. 저는 아니다. 이런 분석은 진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분석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사람을 만나갖고 상호작용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온라인이나 이런 곳으로 학습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랑 대면을 해서 학습을 합니까? 이런 분석은 내놓는 게 아니다. 16. 돌발 상황 시 통제 대처 능력이 정유정은 굉장히 떨어진다. 체계적이지 못한 정유정의 그 성격이 드러난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저는 아니다. 킬 사건을 보면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범인은 극히 드뭅니다. 막 굉장히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범인은 굉장히 드물어요. 정유정은 23살 그 나이에 비해서 이 사건을 보면 매우 과정이 냉정하고 체계적이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남자 범인들보다 여자 범인들이 현장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 남자는 유전자가 XY 모험을 좋아하고 여자는 XX 안정적이죠. 그래서 사건 처리가 매우 안정적인 겁니다. 여자들이. 17. 정유정을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라고 단정을 지어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덜 느낀다. 주위에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도 정유정처럼 될까봐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 저는 아니다. 여러분은 정유정 사건 보고 막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길어야 일주일 기사거리일 뿐 매일매일 더 잔혹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로 무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18.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 영화 화차를 여러 번 봤다고 정유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저는 아니다. 피해자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었다고 뭐 피해자의 삶을 빼앗아 그 자리를 대신하고 뭐 싶었다. 뭐 그런 진범이 있었다. 뭐 그런 심리가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교복에 피가 묻었으니까 갈아입은 겁니다. 그리고 밤에 교복을 입고 밤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주목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은 것일 뿐이다. 19. 정유정은 그러면 이제 운둔형 외톨이 범죄인가? 저는 아니다. 운둔형 외톨이는 방에서 안 나옵니다. 운둔형 외톨이들도요, 그 방에서 바빠요. 게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밖에 잘 돌아다니는 정유정은 운둔형 외톨이가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은 대략 이 정도 하고 마무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유정 같은 스타일의 남자나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정유정 같은 스타일의 그 여자나 남자는 그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리더십 있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남자들은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갑니다. 어떤 남자에게는 군대가 정말 가기 싫고 고통스러운 그 자체이지만 어떤 남자에게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군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IMF 때 남자들이 서로 군대를 가려고 신청을 해도 못 갔죠? 어떤 남자에게는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서 힘든 일을 하고 막 눈치 보고 상대적으로 막 배고프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면 이제 똑같이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새끼 다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쉴 수 있는 릴렉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군대를 간 남자가 병장이 되었을 때 잠시나마 그 권력을 쥐었을 때 후임 병사들에게 굉장히 너그럽게 대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들 같이 군대 같은 의무적으로 도피할 곳이 없죠. 정유정도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할 시기에 절대적으로 원한 거죠. 도피처를. 그 시기에 캐디가 돼서 기숙사 생활을 원했는데 그게 안 됐다. 정유정도 잠시 환경을 바꾸고 쉴 곳을 원했는데 그마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나 지금 군대를 가가지고 절실하게 도피를 하고 싶은데 군대마저도 못 간다. 그럼 사고 치는 거죠. 만약에 정유정이 그 고3 때 캐디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서 남자들 군대 가는 것과 같이 잠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유정이 캐디로 이제 입사를 했을 겁니다. 여러 군데 도전을 해서. 정유정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럼 제가 바라보는 정유정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전문가들이 많아 은둔형 외톨이, 뭐 아스퍼그 증후군, 뭐 신분 탈취, 사이코패스 모두 아니다. 제가 보는 정유정은 인셀입니다. 그럼 인셀이 뭐냐? 인셀은 FBI가 만든 영미권 신조어입니다. 연애 또는 성적 관계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순결주의자 또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뜻하는데 영미권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한국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셀 남자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 남자가 여자랑 연애도 하고 싶고 섹스도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여자가 안 만나줘. 그러면 남자한테 여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 여자는 한여, 뭐 김치녀,
된장녀 이렇게 비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애와 섹스를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자에 대한 증오는 늘어난다. 김치녀에서 된장녀에서 막 피싸게 아니면 뭐 욕이 들어가는 거죠. 뭐 씨 땡땡 이런 연들 그런 비하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가 더 오래 기간이 늘어나면 퐁퐁남, 설거지론 그리고 뭐 마이너스 통장론 이런 식으로 여자를 공격하는 온라인 하이 문화의 구성원이 됩니다. 왜? 섹스를 못하니까. 여자는 다 뭐다? 죄다? 나쁜 년들이다.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두머리 수컷이 모든 암컷을 다 차지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인간계는 동물계와 다릅니다. 인간계에서는 원시 시대 때부터 하위 구성원을 이루는 약한 남자, 그 섹스를 못하고 그 매력이 없는 인셀 남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잘해줘야 한다. 특히 지배자 알파남들이 하위 남자들에게 잘해줍니다. 왜? 알파남들은 막 사냥을 나가거나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인셀 남자들을 데려갈 수가 없죠. 행군도 느리고 전투도 못하고 식량만 축내고 데려가지 못하죠. 그럼 이때 인셀 남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알파남이 없는 마을 그 진지를 지켜야겠죠. 이때 알파남들이 자리를 비운 마을 그 진지에 인셀 남자들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알파남의 와이프나 딸들을 다 건드리고 막 죽이고 도망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알파남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인간계에는 짝을 지어주는 일부 일처 결혼 풍습이 생겼다. 인셀 남자들은 결혼을 시켜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FBI가 인셀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면은 미국 사회에서 인셀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그 섹스를 못하는 인셀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이제 빡치면 총을 들고 나가서 난사를 해갖고 이제 총기 난동을 일으키는데 미국은 그거를 이제 인셀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총이 없잖아. 총이 없으니까 아파트나 이제 고시원에 탁 불을 지르고 입구에서 칼을 탁 들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마다 난자를 하는 거죠. 그 2008년에 논현동 고시원 정상진 13명 사망, 그리고 2019년에 그 진주 아파트 안인득 5명 사망. 정상진이나 안인득 모두 여자랑 섹스를 못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안 와요. 남자 인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남자 인셀은 이런데 여자 인셀은 이제 어떨까? 여자 인셀은 남자 인셀보다 더 미쳐버립니다. 여자 인셀의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이하게도 여자 인셀 중에 그 고학력에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도 여자 인셀에 들어가요. 특이하게도 이 여자 인셀 중에 고학력에 그 좋은 직업,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진짜 고학력이 똑똑한 여자, 그리고 나보다 연봉이 많은 여자를 선택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눈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인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일단 범죄에서는 제외를 해야 돼요. 이런 고학력의 고연봉의 여자 인셀들은 스트레스를 돈으로 해결할 방법이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낮은 계급의 여자 인셀인 경우에는 미치는 거죠. 돌아버립니다, 여자들. 남자가 좀 데이트 신청도 좀 하고 그 여자 앞에서 좀 티나게 껄떡도 좀 대고 뻔히 남자들 다 보이죠. 여자들이 어떻게 좀 막 해보려고 막 그냥 손목 한번 잡아보려고 엉덩이 한번 만지려고 막 그 여자 앞에서 알랑방구도 끼고 여자들이 다 알면서도 막 속아주고 하잖아요. 막 영화도 좀 보러 가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바닷가도 데리고 가고 뭐 핫플레이스 막 그런 카페도 좀 데려가서 좀 사먹이고 남자가, 그리고 그냥 선물도 좀 해주고, 그리고 둘이 좀 섹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미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사람마다 손에 스마트폰 하나씩 쥐고 있어서 온갖 정보는 다 들어오지. 여자 인셀도 남자 인셀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온라인 하이 문화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럼 여자 인셀에게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죠? 한남, 뭐 한남충, 그리고 한남 유충, 뭐 제기해, 뭐 군대가 뭐 소풍 가냐, 뭐 남편 사망 정식, 뭐 이런 게 막 해갖고 남자를 공격을 합니다. 왜? 섹스 못하고 나 관심도 없는데 공격 대상이 될 뿐이죠. 정유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23살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적은 그 메모, 그 분노가 저는 그 인셀의 분노다. 여자 나이 18살에서 23살 그 5년이면 정말 좋을 때죠. 그 좋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 분노가 상상이 됩니다. 여자 인셀이다. 그 여자 인셀은 남자 인셀에 비해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범죄는 할 수가 없죠. 여자는.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자기보다 약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정은 약한 쪽보다는 또래를 선택한 거죠. 또래도 어떻게 보면 약한 쪽에 자기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본 정유정은 인셀이고 그로 인한 분노를 약해 보이는 이제 또래에게 표출을 했다. 그럼 정유정은 오로지 인셀일 뿐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범행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죠. 트롤링이랑 히트키드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트롤링이랑 히트키트가 등장을 했고 위장, 회유가 등장을 했는데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다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3살에 54명을 트롤링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중학생 교복을 입고 위장한 다음에 흉기를 챙겨서 피해자 집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킬을 하고 토막을 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CCTV는 신이다라고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CCTV가 많이 없었던 2000년 뭐 초반쯤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 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잘 풀렸을 뿐이지 이 사건도 자칫하면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입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CCTV 보관 기간이 지나서 수사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CCTV가 층마다 복도를 커버하지 않아서 그 피해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아서 아니면은 정유정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막 유기를 해버려 가지고 피해자가 막 과외 앱으로 대화 내용을 알 수가 뭐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정유정은 허술한 사람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최종 요약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정유정은 인셀이다. 2. 정유정이 전통적인 1차 사이코패스였다면 이런 사건은 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화려하게 살려고 했을 것이다. 3. 매우 짧았던 트롤링 기간, 히트키트의 등장, 대범하면서 여유로웠던 범행 과정, 그리고 과자를 나눠 먹지 않는 스타일은 2차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다. 4. 범행 2일 전 아버지에게 애정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냉정하게 딸의 말을 외면합니다. 유전이다. 최종 한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유정은 인셀이자 2차 사이코패스입니다. 즉 소시오패스다. 정유정은 인셀 소시오패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차 사이코패스, 즉 소시오패스는 완전한 사이코패스로 보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그 명칭이랑 단어는 오래됐죠. 서양에서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는 1941년에 그 사이코패스의 그 명칭을 정립을 했고 1980년대에 사이코패스 개념이 완전하게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한국에서는 2004년에 유영철 이후에 사이코패스라는 그 단어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 서양이랑 그 한국이랑 한 20년의 그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사이코패스 논문을 낼 정도의 그 수준의 전문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그 서양이랑 한국이 뭐 20년 이상 갭이 있듯이 인셀이라는 단어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시하는 단어인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문가분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FBI에서는 정립을 하고 매우 관심 있게 보는 범죄 집단 그 군체입니다. 아마도 사이코패스 그 단어처럼 인셀도 몇 년 안에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해서 많이 사이코패스 그 단어처럼 사용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 지금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섹스를 못하는 남자랑 섹스를 못하는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그게 인셀 온라인 다툼이죠. 그게 곧
바깥으로 많이 표출이 될 겁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파일링 디렉터 15화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서 사실 좀 창피해요. 일단 15화는 이렇게 마치고 16화랑 이제 17화를 연속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좀 이따가 아니라 16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